야담 휴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녕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옵니까? 소복을 입은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그 위에 삐뚤삐뚤 적힌 글자들. 3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나눠본 적 없던 그 사람.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던 바보. 그녀가 매일 밤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남자가 남긴 글귀였습니다. 부인, 제발 미워하지 마시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자신이 본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 바보 같던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리하다 소문난 여인이 어찌하여 바보 남편과의 삶을 원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바보로 보였던 남자는 정녕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 휴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가을 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굴렸습니다. 서늘한 산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서글픈 마찰음을 냈지요. 소은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23의 나이, 꽃처럼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던 그녀였습니다. 한학에도 능통했고 시를 지으면 고을의 선비들도 감탄했지요. 붓을 들면 난초를 그렸고 검은 고를 타면 새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누더기 같은 치마를 입고 쌀독이 텅 빈 부엌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람. 하얗게 질린 손마디로 차가운 아궁이를 쓸었습니다. 불을 지필 나무조차 넉넉지 않았지요. 어제 저녁도 굶었고 오늘 아침도 물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준석은 온 마을이 아는 바보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해해 웃기만 하는 사내. 26의 나이에도 아이처럼 행동했지요. 침을 흘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혼례를 치를 때만 해도 소은은 몰랐습니다. 중매쟁이 김씨가 집안이 좋다며 혼사를 권했고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첫날 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부인. 이쁘다. 진짜. 이쁘다. 준석은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침만 흘렸지요. 눈빛은 흐리멍덩했고 손짓은 어설펐습니다. 마치 세상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소은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 몸을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는 준석이 코를 골며 잤지요. 그 코 고는 소리마저 둔탁하고 거슬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소은은 이 집안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했던 좋은 집안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지요. 며느리야, 우리 집이 일이 초라하여 미안하구나. 시어머니 송씨 부인은 병든 몸으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지요. 집안을 둘러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한때는 넉넉했다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빚쟁이들이 드나들었고 작은 밭되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흉년이 들어 소출이 시원찮았지요. 이럴 수가. 중매쟁이가 분명 넉넉한 집안이라 했는데 소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팔려왔다는 것을. 좋은 혼처가 아니라 그저 빚을 대신 갚을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며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준석은 일을 나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김서방이 머슴일을 시켰지만 준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구박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곡식을 나르라면 나르고 밭을 매라면 매야지. 하루 종일 멍하니 서서 뭘 한 거냐. 미안해요. 쌀은 무슨 내일부터 오지 마라. 준석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은은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지요. 쓸모없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리하다던 김서방 딸이 바보 준석이네 집에 시집을 갔다지. 에고, 그 예쁜 아가씨가. 참으로 기막힌 팔자로구먼.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던 아가씨가 이제는 거지꼴이 되었다더라. 준석이 집안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저 며느리가 평생 고생만 하겠어. 소은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런 수근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원망이 뒤섞였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교수였습니다. 혼담이 줄을 섰고 선비들이 시를 지어 바쳤지요. 그런 그녀가 이제는 바보의 아내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건 준석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은비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비녀가 분명 여기 두었는데 온 방안을 뒤졌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이불도 들춰보았지요. 하지만 비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뭐 찾아? 내 비녀 못 봤소. 은비녀 말이오.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헤헤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녀? 헤헤. 몰라. 이상하오. 분명 이 방에 있었는데. 소은은 며칠을 찾았지만 비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의 옷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은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지요. 당신 혹시 내 비녀를 가져간 것 아니오? 몰라. 진짜 몰라. 거짓말. 당신 옷에 은가루가 묻어 있지 않소. 소은이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그저 헤헤 웃기만 했지요. 이쁜 거. 반짝반짝. 좋아. 어디다 숨긴 거요? 그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소. 돌아가시며 내게 물려주신 유일한 물건이란 말이오. 소은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저 몰라 하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까지 이 바보가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웠지요. 옆에서는 준석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미웠습니다. 저 사람은 내 슬픔을 알기나 하는 걸까? 아니, 알 리가 없이. 바보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소은은 두툼한 속옷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하게 따뜻한 옷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속옷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소은은 황급히 준석을 찾았습니다. 준석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빗자루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내 소못 어디 갔소? 소못? 몰라. 거짓말 마시오. 이 집에 나와 당신 외에 누가 있소? 진짜. 몰라. 소은은 준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준석은 맞고도 헤헤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요? 내가 지금 웃어 보이요. 부인, 이쁘다. 소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겨울 내내 소은은 얇은 적삼만 입어야 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까맣게 변했고 입술은 갈라졌지요. 준석은 역시나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소은은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시오.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무슨 낯으로. 준석은 슬픈 눈으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소못은 어찌 된 거냐? 왜 얇은 옷만 입고 있느냐?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없어졌다니? 준석, 저 사람이 어디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송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준석아. 어머니. 내가 며느리 옷을 가져갔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은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내 자식이.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준석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요. 그의 멍청한 얼굴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실 이 혼인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소은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지요. 3년 전 소은의 아버지 김진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장사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한 것이었지요.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날이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시면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미 반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요. 김진사 댁은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소은은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밖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김진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김진사는 서재에서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죽으면 적어도 가족들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그때 중매쟁이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제게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 말이오? 중매쟁이 김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고을에 준석이라는 양반이 있사옵니다. 집안이 한때는 매우 넉넉했지요. 지금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 송씨 부인께서 며느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들이 좀 모자란다고는 하나 착하기는 천하의 품이지요. 모자란다니? 바보입니다. 말을 더듬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랍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에 어찌 내 딸을 보내겠소. 나리, 들어보십시오. 송씨 부인께서 제게 은밀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땅한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주면 나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리의 빚이 얼마입니까? 은 300냥.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준석이 내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리, 이대로 가시면 목숨을 잃으실 것 아니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유서를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따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저 좋은 혼처가 생겼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준석이네 집안이 한때 부자였던 것은 사실이니 거짓말도 아닙니다. 김진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을 팔아 빚을 갚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면 가산을 탕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목숨도 위태로웠고요. 소은아, 아비를 용서해다오. 결국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혼사를 진행하시오.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나리. 중매쟁이 김씨는 곧장 준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혼사가 성사되었습니다. 김진사 댁따님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그 영리하다는 아가씨를? 그렇습니다. 대신 김진사 댁의 빚 300냥을 갚아주셔야 합니다. 송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냥. 큰돈이로구나. 하지만 어쩌겠소. 우리 준석이를 위해서라면. 부인,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조건. 중매쟁이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준석 나리께서 바보인 척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요? 김진사 댁에서는 준석 나리가 진짜 바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빚은 준석이네 집안의 빚이 됩니다. 혼인 후에도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준석 나리께서 바보로 남아 계신다면 그 빚은 불쌍한 바보를 돌봐주는 대가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송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준석이가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적어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300냥.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송씨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예, 어머니. 준석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내가 이 혼사를 원한다고 했지. 예, 어머니. 김진사 댁 아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터에서였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꼭 그 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넌 바보 행세를 해야 한단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다. 우리 형편으로는 3년. 준석은 고민했습니다. 3년 동안 바보로 산다는 것. 아내에게 미움받으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석아. 어머니, 저는 그 아가씨를 꼭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송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 선택입니다. 그렇게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소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좋은 혼처를 잡아주셨다고만 믿었지요. 소은아, 내 혼처가 정해졌단다. 정말이옵니까, 아버지? 그래, 이 고을에서 제법 괜찮은 집안이다. 준석이라는 총각인데 집안이 넉넉하단다. 소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지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곱게 단장을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얼굴에는 연지를 찍었지요. 가마가 흔들거렸고 소은의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일까? 좋은 분이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가마에서 내려 신랑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준석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흐리멍덩했고 입가엔 침이 고여 있었지요. 헤헤 웃으며 손뼉을 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였습니다. 헤. 신부. 이쁘다. 헤. 소은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버지는 괜찮은 집안이라 하지 않으셨는가? 혼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은은 몽롱한 상태로 절을 하고 술을 마셨지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꿈이다. 꿈일 것이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소은은 친정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신랑이. 어머니는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했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단다. 그대로 두면 우리 가족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였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준석이네 집안에서 우리 빚을 모두 갚아주었단다. 이미 문서도 쓰고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소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빚을 갚기 위해 팔려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것을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는 목숨을 끊으려 하셨단다. 소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살아다오. 꼭 살아다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소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지요. 그날 밤 소은은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이 바보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준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인. 들어가도 돼.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소은과 먼 거리를 두고 말이지요. 부인,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 좋아. 부인. 소은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지요. 준석은 한참을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소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준석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소은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았지요. 이튿날부터 소은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송씨 부인은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왔고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빨래를 하고 바치를 도와야 했습니다. 준석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일쑤였지요. 준석아, 물을 길어오너라. 물 길어올게. 준석은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소은이 찾아가 보니 준석은 우물가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물. 시원해. 아이고, 이 사람이. 소은은 한숨을 쉬며 직접 물을 길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준석아, 그럼 장작을 패오너라. 장작. 팰게. 준석은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나무를 패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내리쳤고 도끼는 땅에 박혔습니다. 도끼. 안 나와. 소은이 나가서 도끼를 빼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소은의 원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소은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밤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은이 잠든 사이 그는 몰래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망가진 곳을 고쳤습니다. 부인이 낮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 밤에라도 내가 해야지. 준석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첫 번째 해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준석이 양반, 이번 달 갚을 돈이 있소. 준석은 헤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없어. 미안해. 이 바보 같은 놈,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오. 빚쟁이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비녀를 발견했지요. 저 비녀를 주시오. 은으로 만든 것 아니오? 안 돼. 소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을 내시오. 이번 달분을 못 내면 집을 비워야 하오. 소은은 당황했습니다. 준석은 헤헤 웃고만 있었지요. 그날 밤 준석은 소은이 잠든 사이 비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빚쟁이가 다시 올 것이다. 부인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게 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소은은 비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비녀가 또 어디 갔지?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석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당신 혹시 내 비녀 봤소? 준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헤헤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녀? 헤헤. 몰라. 이쁜 거. 반짝반짝. 몰라. 당신이 가져간 게 틀림없소. 어디다 숨긴 거요. 소은이 준석의 옷을 뒤졌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그저 웃기만 했지요. 말을 하시오. 그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소은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몰라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사실 준석은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빚쟁이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제가 지키는 게 낫습니다. 언젠가 돌려드릴게요. 꼭.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는 그런 복잡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소은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비녀가 사라졌사옵니다. 송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이가. 그랬구나.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준석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을.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송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준석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조했으니까요. 우리 준석이가 나쁜 마음은 없단다. 그쵸? 어머님, 나쁜 마음이 없다뇨. 제 소중한 물건을 빼앗아 가는데요. 송씨 부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떡을 만들려고 쌀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올릴 송편을 빚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쌀이 절반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쌀이. 소은은 황급히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가격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보일 정도였지요. 준석. 소은이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준석은 마루에 앉아 헤헤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쌀을 가져간 거요? 헤헤. 쌀. 하얗고 이뻐. 어디다 쓴 거냐고. 헤헤. 몰라. 소은은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님께 올릴 떡도 못 만들겠소. 그 귀한 쌀을 어디다 쓴 거요?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결국 울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사실 준석은 그 쌀로 미음을 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깊어져서 제대로 된 음식을 드셔야 했거든요. 하지만 소은 몰래 해야 했습니다. 소은이 알면 더 슬퍼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이 미음을 드세요. 준석아, 이게 무슨 며느리 몰래 만든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알면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으면 되니까요. 송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드셨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니.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며느리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소은은 송씨 부인의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색이 좋으시네요. 그래, 좀 나은 것 같구나. 다행이옵니다. 소은은 기뻐했지만 그 미음을 만든 쌀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이 쌓인 마을은 고요했지요. 준석은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은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약초를 캐와야 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 준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헤치며 약초를 캤지요. 손이 얼어붙었고 발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새벽녘이 되어서야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눈에 젖어 있었고 손은 파랗게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소은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약초를 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준석의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어디 갔다 온 건가? 하지만 준석은 헤헤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석은 약초를 팔러 읍내로 갔습니다. 이 약초를 사주시겠습니까? 오, 좋은 약초로구먼. 얼마를 받겠소? 은 2냥만 주십시오. 약방 주인은 준석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준석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을 지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바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여기 있어. 준석아. 이 약은 어디서 난 거냐? 몰라. 그냥 있었어. 송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요.
약초를 캐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준서가, 내 손이. 괜찮아요, 어머니. 송씨 부인은 울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을 알기에 며느리의 오해가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이지요. 그 무렵 소은의 두툼한 소못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소은은 준석을 찾았습니다. 준석은 헤헤 웃으며 말했지요. 몰라. 몰라. 당신,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났소. 내 유일한 겨울옷인데. 소은은 준석을 때렸습니다. 뺨을 올리고 등을 쳤지요. 준석은 맞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요? 소은은 울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준석은 그 소못을 마을 입구에서 얼어 죽을 뻔한 거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이거 입어. 따뜻할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못을 입었습니다. 준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이제 따뜻하지. 네. 정말 고맙습니다. 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소은의 질책을 들어야 했지요. 며칠 후 거지 아이는 소못을 빨아서 준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날이 좀 풀렸어요. 옷을 돌려드려요. 아니야, 내가 계속 입어. 아니에요. 빌린 건 돌려드려야죠. 준석은 소못을 받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소은에게 주지 못했지요. 소은이 화를 낼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드리자. 준석은 소못을 다락방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겨울 소은은 얇은 적삼만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지요. 준석은 자신의 이불을 소은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소은은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오. 준석은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했지요. 소은은 그것조차 모르고 잤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소은은 밭에 씨를 뿌리려 했습니다. 올해는 꼭 풍년이 들어야 할 텐데. 씨앗은 이웃에게 빌린 귀한 것이었습니다. 쌀 한 마를 갚는 조건으로 빌렸지요. 하지만 그 씨앗이 사라졌습니다. 내 씨앗이 어디 갔지? 소은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준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뭐 찾아? 씨앗을 찾고 있소. 혹시 봤소? 준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씨앗. 새들. 배고파했어. 뭐라고? 새들. 사내. 새들. 쫓죠. 소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새들한테 준 거요? 배고파 보였어. 소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귀한 씨앗을 새들에게 주다니. 이 바보 같은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나 하오. 소은은 준석을 밀쳤습니다. 준석은 비틀거렸지만 역시나 헤헤 웃었지요. 미안. 미안. 소은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나는구나. 사실 준석은 씨앗을 새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사는 과부 집에 주었던 것이지요. 이 씨앗으로 농사를 지으세요. 올가을에는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것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준석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키워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석은 그렇게 씨앗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은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소은은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석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떠듬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다음 달 보름까지 갚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날이 이미 석 달째인데.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소은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저 목소리가 준석의 것인가? 저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단 말인가?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옵니까? 그래야 합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오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고생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리. 대화가 끝나고 상대방이 떠났습니다. 준석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 다시 해해 웃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준석이 바보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소은은 준석을 뒤쫓았습니다. 준석이 집 대문을 들어서자 소은도 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신. 준석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바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지요. 부인. 왔어. 방금 누구랑 이야기했소? 몰라. 아무도 없었어. 거짓말. 내가 다 봤소. 부인. 무슨 말? 소은은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바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무슨 소리? 나, 바보. 맞아. 준석의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요. 아니요. 분명 방금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석은 계속 바보처럼 행동했고 소은은 혼란스러울 뿐이었지요. 그날 밤 소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다음 날 소은은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준석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섬긴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집안을 돌보고 있었지요. 박서방, 제게 숨기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 준석이 말입니다. 그가 정령 바보가 맞습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 어제 제가 보았습니다. 준석이 누군가와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바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지요. 박서방,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마님. 박서방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돌아가신 마님과 약조를 했사옵니다. 약조. 나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그것은 나리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박서방. 소은은 박서방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는 마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십니다. 희생, 무슨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답답했지만 더 물을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소은은 준석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밤마다 준석이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은은 어느 날 밤 몰래 뒤를 따라갔지요. 준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있다고? 소은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준석은 능숙하게 약초를 캤지요. 바보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다 캔 준석은 보자기에 싸서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소은은 계속 따라갔지요. 준석은 읍내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이 약초를 사주시겠습니까? 오, 준석 나리. 오늘도 오셨군요. 좋은 약초로군요. 감사합니다. 값은 석냥 드리겠습니다. 준석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약을 샀지요. 이 약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은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초를 팔아서 시어머님 약을 사고 있었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석보다 먼저 들어와서 자는 척 누워 있었지요. 얼마 후 준석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은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다행이다. 부인은 모르고 계시는구나. 준석은 약을 어머니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지요. 소은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며칠 후 소은은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지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자신의 은비녀였습니다. 내 비녀. 여기 있었구나. 비녀와 함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삐뚤빨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지요. 부인의 소중한 물건. 빚쟁이가 가져가려 해서 숨김. 언젠가 돌려드릴 것. 소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자 자신의 속옷도 나왔습니다. 깨끗이 빨아져 있었고 역시 쪽지가 있었지요. 얼어 죽을 뻔한 아이에게 잠시 빌려줌. 돌려받아 빨아둠. 부인께 입히고 싶으나 화낼까 두려움. 언젠가 드릴 것.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자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준 과부가 보낸 감사 편지, 약초를 판 영수증들,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는 문서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혼인 전날, 내일이면 나는 결혼을 한다. 김진사 대가가씨와 한 번 본 적이 있다. 장터에서였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영리하고 총명해 보였다. 그런 아가씨가 나와 결혼을 한다니. 하지만 나는 바보 행세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가씨 친정의 빚이 우리 집안 빚이 되지 않는다. 3년. 적어도 3년은 견뎌야 한다. 아가씨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가씨를 지키는 길이다. 소은은 울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혼인 첫날. 부인이 너무 슬퍼하신다. 내가 바보라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중매쟁이와의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 부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약속. 부인,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혼인 일주일째. 부인께서 울고 계신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우신다. 나는 옆에서 듣고만 있을 뿐이다. 위로하고 싶지만 바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몰래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할 뿐이다. 한 달째. 오늘 빚쟁이가 왔다. 부인의 비녀를 가져가려 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부인의 어머니 유품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비녀를 숨겼다. 부인께서 울며 찾으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빚쟁이가 가져가려 해서 숨겼다고 말하면 빚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럼 모든 게 끝난다. 부인, 미안합니다. 언젠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석 달째. 추워졌다. 부인의 속옷을 거지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가 얼어 죽을 것 같았다. 부인께서 추워하신다.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 하지만 아이의 목숨도 소중했다. 나중에 속옷을 돌려받아 빨아두었다. 언젠가 부인께 드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보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소은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지요. 반년째. 부인이 모은 돈을 가져갔다.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서였다. 부인께서 나를 때리셨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팠다. 부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이 미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약은 꼭 필요했다.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1년째. 시간이 참 더디게 간다. 앞으로 2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인의 미움을 받으며, 부인의 원망을 들으며, 하지만 견뎌야 한다.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캔다. 손에 상처가 나고 발에 물집이 생겼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인의 고통에 비하면 1년 반.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셨다. 약값이 많이 든다. 밤낮으로 일을 해도 부족하다. 빚도 갚아야 하고 약값도 대야 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2년째. 오늘 부인께서 장터에서 수근거림을 들으셨다고 한다. 바보 남편을 둔 불쌍한 여자라는 말을. 부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미안하다, 부인. 정말 미안하다. 2년 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이 부인을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내 비밀을 아셨다.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셨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준석. 준석.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년 8개월째. 오늘 부인께서 나를 보셨다. 빚쟁이와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들킨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아직 4개월이 남았다. 4개월만 더 버티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면 부인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2년 10개월째. 빚이 거의 다 갚아졌다. 이제 조금만 더 남았다. 부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2년 11개월째. 오늘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손을 다쳤다. 독초에 베인 것 같다. 손이 부어올랐다. 하지만 부인께 말할 수 없다. 부인이 걱정하실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3년째.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부인의 친정 빚, 우리 집 빚 모두 갚았다. 이제 부인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손의 상처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독이 퍼지는 것 같다. 몸이 자꾸 뜨겁다.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빚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일어날 수가 없다. 부인, 미안합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도 못 가졌네요. 부인, 사랑합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첫날부터 계속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보 남편을. 소은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초에 손을 다쳤다고.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석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손에는 검은 상처가 나 있었고 악취가 났습니다. 당신. 소은이 준석을 흔들었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인. 왜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손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준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바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켰군요. 제 비밀이. 부인, 일기를 보셨습니까? 예. 다 봤소. 다 알았소. 소은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게 변한 손이었지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소. 그렇지요? 예, 부인.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말하지 않았소? 준석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친정 빚. 제가 떠안은 것입니다. 그 조건이 제가 바보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빚은 우리 집안의 빚이 됩니다. 법적으로. 부인도 평생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날 위해서. 예.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소은은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미워했어요. 때렸어요. 괜찮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이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죽지 마세요. 소은이 준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준석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부인. 상자 안에 부인의 비녀와 소모씨 있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돌려드리네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요. 늦었습니다. 독이 이미 온몸에 퍼졌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저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다니요. 당신을 어찌 미워하겠소. 제가 당신을 오해했소.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인, 사랑합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첫날부터 계속 사랑했습니다. 부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울게만 했네요. 미안합니다. 나도 당신을. 소은이 말을 잇기도 전에 준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눈뜨시오. 소은은 준석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제가 이제야 당신을 이해하게 됐는데, 제발. 박서방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날이 깨서. 박서방, 제 남편이. 소은은 준석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소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님, 날이 깨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지요.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부인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는 입으로 전할 수 없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부인,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3년 동안 당신을 속인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큰 빚을 지셨을 때 목숨을 끊으려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바보인 척하고 당신과 결혼하면 빚을 제가 떠안겠다고. 그러면 당신의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저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장터에서 시를 읽는 당신을 봤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리한지. 그런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바보로 사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의 가족도 우리 집안도 모두 파탄날 것이었으니까요. 부인, 비녀를 빼앗은 것도, 소롯을 가져간 것도, 돈을 쓴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빚쟁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어 죽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는 그런 복잡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집도 땅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시는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십시오.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보낸 모든 순간, 제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울게만 했네요. 부인,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바보가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을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부인, 사랑합니다. 영원히. 준석 올림. 소은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당신이 아니라 제가 바보였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소은은 상복을 입고 준석의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바보 준석이가 죽었다더군. 안 됐네. 그래도 이제 저 과부는 편하겠어. 소은은 그 말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준석은, 제 남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절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제 친정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은은 준석의 일기와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요. 계속 오전 12만 3122, 이럴 수가. 준석 나리가 그런 분이셨다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실은 위대한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마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소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이 땅에 묻힐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당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제가 영리하다고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사랑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박서방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나리께서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마님께서 진실을 아시게 되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이제야 알았는데 당신은 이미. 소은은 준석의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박서방은 소은에게 문서들을 건넸습니다. 마님, 이것은 나리께서 마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마님 친정의 빚을 모두 갚은 증서입니다. 이제 마님의 부모님께서는 빚에서 자유로우십니다. 소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집과 땅의 문서입니다. 모두 마님 명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 이장님을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것은. 박서방이 또 다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나리께서 약초를 팔아 모으신 돈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이 돈으로 마님께서 편히 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소은은 그 은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당신의 피와 땀이었군요. 밤마다 산에 가서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모으신 거였군요. 마님, 나리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나리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총명하고 착하신 분이셨지요. 바보 행세를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마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박서방, 저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리께서 바라셨던 대로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나리께서 가장 원하시던 것입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다락방에서 준석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요. 당신이 읽던 책, 당신이 입던 옷. 모두 여기 남아있는데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소은이 주워보니 시였습니다. 준석이 쓴 시였지요. 창밖에 매화꽃 피어도 그대 마음엔 겨울이라. 내 마음 전하지 못하니 이 또한 내 운명이라. 헤헤 웃는 바보 되어 그대 곁을 지키리라. 미움 받아도 좋으니 그대 평안하기만을. 언젠가 봄이 오거든 이 마음 알아주기를. 바보 아닌 이 사랑을 그때는 알아주기를. 소은은 시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바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날 밤 소은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단정하고 멋진 모습이었지요. 부인. 당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인.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이제 저는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부인,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준석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소은이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지요. 당신. 소은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빈 문서를 들고 말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은아. 부모님은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많이 고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석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소은은 빈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게 제 남편이 준석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아버지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 빚 때문에 내 남편이 그런 희생을.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소은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준석은 제 남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가족을, 저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김진사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지요. 소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은은 준석이 남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밭을 일구고 준석이 캐던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준석을 기억하며 준석의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거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해 입혔습니다. 준석이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도우면 당신도 기뻐하시겠지요? 과부가 된 여인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살아갈 힘을 주었지요. 저도 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늦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소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과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보.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진심을 알았다더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지. 소은은 매일 준석의 무덤에 갔습니다. 당신, 오늘은 날씨가 좋지요? 제가 당신이 좋아하시던 떡을 해왔어요. 드세요. 당신, 오늘 마을에 거지 아이가 왔어요. 제가 밥을 주고 옷을 입혔답니다. 당신처럼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요? 당신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소은은 무덤 앞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신이 쓰신 시에 나온 매화. 여기 심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쓰신 것처럼 창밖에 매화꽃 피어도라는 시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소은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마을에서 준석 사당을 세웠습니다. 남편을 기리기 위한 작은 사당이었지요. 제 남편 준석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로 보였지만 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당에서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당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준석을 기리며 바보로 보였으나 가장 현명했고 미움받았으나 가장 사랑이 깊었던 사람. 마을 사람들은 사당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너희들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저 준석 어른처럼 침묵 속에 사랑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사당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제 남편은 말했습니다. 헤헤 웃는 바보 되어 그대 곁을 지키리라고.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석의 무덤을 찾았고 사당을 돌보았지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당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석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저희 부부가 요즘 자주 다툽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준석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소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때로는 침묵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지. 할머니,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란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지. 제 남편은 저에게 말할 수 없었단다. 바보 행세를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다르지 않니? 너희는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단다. 그러니 숨기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말하거라.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보고 계시지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이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석의 무덤을 찾았지요. 당신, 제가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15년 전, 그 겨울날,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은은 준석의 무덤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모두 당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소은의 어깨에, 머리에 하얗게 쌓였지요. 당신, 그곳에서는 제대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실 거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비록 늦었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소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 속에서 편안하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소은이 준석의 무덤 앞에서 숨을 거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덤을 향해 뻗어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지요. 소은 마님께서 준석 나리 곁으로 가셨구나. 15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야 만나셨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은을 준석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잠들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무덤 앞에 새로운 비석을 세웠습니다. 여기 바보 같은 남편과 영리한 아내가 잠들다. 생전에는 오해로 멀어졌으나 죽음으로써 비로소 진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시 만나다. 침묵 속에 사랑을 숨긴 남편, 늦게나마 진심을 깨달은 아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비석 옆에는 소은이 심었던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웠지요. 그 꽃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매화꽃을 보라. 준석 나리와 소은, 마님의 사랑이 저렇게 피어나는구나. 그렇다네. 비록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바보로 보였던 남편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는 진짜 바보가 아니었지. 아내를 사랑하여 바보 행세를 하며 아내를 지켰단다. 할머니, 그럼 아내는요? 아내는 영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단다. 남편의 진심을 말이야.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고 평생을 남편을 기리며 살았단다.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 사람은 죽어서 만났단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거라. 하지만 준석 나리처럼 숨기지는 마라. 사랑한다면 말로 표현하는 게 좋단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석과 소은의 무덤은 사랑의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찾아와 맹세를 하는 곳이 되었지요. 우리도 저 두 분처럼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래,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자. 서로에게 솔직하자. 매화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준석과 소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오해가 생기기 전에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준석과 소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후회하지만 배우게 되는 이야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래전 우리 조상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들리는 말보다 깊은 것이 침묵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행동보다 숨겨진 것이 진심입니다. 준석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가장 현명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으니까요. 소은은 영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지요. 눈앞에 있는 진심을 말입니다. 하지만 소은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준석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고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은 가장 현명할 수 있고 무관심해 보이는 행동이 실은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준석처럼 숨겨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고맙다면, 미안하다면 말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셋째, 오해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소은이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았다면, 조금만 더 믿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준석이 말하지 않았으니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삶에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넷째, 희생은 아름답지만 소통은 더 아름답습니다. 준석의 희생은 숭고했지만 만약 소통할 수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오해받는 것입니다. 미움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본 것이 전부일까요? 준석처럼 침묵 속에 사랑을 숨긴 사람이 당신 곁에도 있지 않을까요? 서툴게 표현하지만 진심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소은처럼 진실을 알기 전에 먼저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그들의 서툰 행동 속에 어쩌면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표현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준석과 소은처럼 죽음으로 헤어진 후에야 진심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고,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석과 소은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들의 사랑에서 감동받고,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